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점 정리 실기편입니다. 개정된 내용이고요. 제 요점 정리가 탁월한 것은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꼭꼭 중요한 내용만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차!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영양관리, 첨가당이나 포화지방, 나트륨, 가공육 이런 것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국을 제공할 때는 작은 국그릇이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제공을 합니다. 나트륨 때문에 그렇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해야 되고요. 달걀은 하루에 1개, 절이지 않은 생채소가 좋겠죠. 콩은 퇴행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의 종류 일반식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 도움식은 저작은 씹는 걸 말해요. 씹는 게 안 되어서 도와주는 식사가 저작 도움식입니다. 씹는 건 안 되고 삼키는 건 되니까 음식을 잘게 썰어서 씹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연화도움식, 연화곤란 들어보셨죠? 시험에 연화곤란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연화곤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씹는 것, 삼키는 것 다 안 되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음식을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유동식은 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구 유동식, 입으로 음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경관 유동식, 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과일류를 제공을 할 때에는 숟가락으로 긁어서 제공을 하고요. 유제품은 콸콸콸콸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가 더 적합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는요. 된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된장 좋은 음식이지만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당뇨병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대표적인 것 미역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식사 돕기, 식탁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주고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이 있겠죠. 의자는 팔 받침대,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쿠션으로 지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 받침대를 대주면 되겠죠. 침대에서 식사를 할 때 내가 자의적으로 일어나서 앉을 수가 없을 때는요. 침대 머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이때 30에서 60도 올립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편마비 대상자일 때에는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단단히 받쳐주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에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도 건강한 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빨대로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제공을 합니다.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물을 제공을 할 때에는 입가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후에는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있겠죠. 그때에는 삼키든지 뱉든지 도와드리면 되겠고요. 식사하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문제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입니다. 턱을 당겨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신맛이 강한 음식 좋지 않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게 합니다.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넣지 않습니다. 턱을 들게 되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하곤란 대상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삼키기 힘든 대상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하곤란 증상입니다. 평소에 침 흘림이 있고요. 잘 씹지 못합니다. 입안에 음식을 오래 머금고 있고 음식을 삼킨 후에 기침을 합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니까 기침을 하는 거죠. 음식을 섭취하고 난 뒤에 신소리가 나고 딸꾹질, 구역질도 합니다. 트림을 하면서 음식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관 영양 돕기,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관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을 합니다. 영양 주머니가 밥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밥 먹은 그릇 씻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매번 씻습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차갑지 않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비위관이 새거나 빠지거나 영양액이 역류한다.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난다 등등 무슨 일이 생기면 비위관을 잠그고 책임자에게 연락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 안 됩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뭘 하느냐? 관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영양액 주입한 후 곧 이것은 식사를 마친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나면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코 속에 분비물이 쌓이기 쉬우니까 비위관 주변을 깨끗이 하고 비위관 삽입 부위에 요날제를 바릅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히거든요. 그 이유는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투약 돕기, 먼저 경구약입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녹인 가루약을 넣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약은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기 가능하고요. 약을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번 나누어서 먹으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물약을 열 때는 뚜껑을 열어서 윗부분이 바닥으로 가도록 하고요. 물약이기 때문에 약을 따르기 전에 가라앉아 있는 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되겠죠. 약을 따를 때에는 약병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라벨은 약병에 붙어 있는 종이 있죠. 약 이름, 복용 방법 이런 거 적혀 있는 종이 그걸 말합니다. 이 라벨 쪽으로 따르면 용액이 라벨 쪽으로 흘러서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벨 반대쪽으로 이렇게 따릅니다. 물약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적을 때에는 바늘이 제거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안약, 안약을 투약할 때는 그림과 같이 아랫 눈꺼풀 밑에 멸균솜이나 거절을 대게 하고요. 대상자는 천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에 투약을 합니다. 그림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점적이 끝난 후에는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는데요. 그 이유는 안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눈에 투여하고 나면 밑으로 흘러내려가겠죠. 코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연고,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냅니다. 안연고도 아랫 눈꺼풀에 투여를 하는데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보통 연고 바르고 나면 후시딘 같은 거 면봉으로 상처 부위에 바르고 나면 문질러 주잖아요. 안연고도 문질러 줘야 되는데 눈이니까 손으로 눈을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귀약 보겠습니다. 먼저 귀파키와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나 귓속은 닦는 것 아니죠. 약병은 따뜻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약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구토나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귀파키를 귀의 윗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시험에는 후상방이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점적을 합니다. 점적한 후에는 5분 정도 누워있게 하고 작은 솜을 귀에 너슨하게 끼워 넣었다가 제거합니다.
주사돕기,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만 하면 되고요.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나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되겠죠.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는데 비비면 절대 안 됩니다. 피멍 듭니다. 일정 시간 눌렀는데 지혈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화장실 이용 돕기,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시험에 변기 앞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화장실 안에 응급벨 설치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죠. 화장실 앞에는 불필요한 물건, 화분이나 매트 등 이런 거 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리퍼 사용 안 되고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누워있던 대상자를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잠시 앉아있게 합니다. 화장실은 밝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이러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가기도 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 휠체어는 어디 두어야 하느냐?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둡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거예요. 자,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네, 정답은요. 가에 가겠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둬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라도 좀 잡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겁니다. 자,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휠체어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짚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까지 왔어요. 변기에 앉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다음에 변기로 옮겨야 되겠죠. 침상 배설 돕기 먼저 손을 씻고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설명을 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두고요.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TV나 음악을 틉니다. 다음 방수포를 까는데 협조가 되면 둔부를 들게 해서 깔고요.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건강한 쪽에 반 정도 깔고 다른 쪽으로 다시 돌려 눕힌 다음에 나머지를 깝니다.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변기를 대주는데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침대를 올려서 배에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합니다. 배설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냅니다. 회음부나 항문을 닦으면서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려서 변기를 빼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고요.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 외에도요,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면 배설에 도움이 되겠고요. 둔부를 닦을 때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 허리를 들지 못하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합니다.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하면 배설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간이변기입니다. 간이변기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시험에 보기로 앉힌다 라고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그래도 정답이 아니겠지요.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깐 다음에 간이변기를 데워줘야 되고요. 만약에 배설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주면 되겠습니다.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여야 하고요. 차가운 변기에 피부가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똥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변이가 감소합니다.
이동 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한데 화장실까지 걷는 것은 어려운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면 안아서 변기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변이를 호소할 때에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팔걸이,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좋겠습니다.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거 함정 자주 빠지기 쉽습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변기 어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기억하세요.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되겠죠.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닙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서 배설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둔다고요? 건강한 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동 변기도 마찬가지로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 주어야 되겠죠. 기저귀 사용 돕기. 기저귀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앞에서 뒤로 닦죠. 그런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립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횟수 하루에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갈아준다 이러면 정답 아니겠습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야 되겠습니다. 면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실금을 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다른 말로 하면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을 합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고요. 기저귀를 빨리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소변이 역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산책할 때 연결관을 잠근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소변이 새거나 소변 색이 이상하거나 소변량이 적어졌을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소변색이 변화되었다, 악취가 난다, 요도에 분비물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서 소변을 버린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면 소변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아랫배가 불편하고 팽만감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잖아요. 시험에 이것이 살짝 변형이 되어져서요. 유치도뇨관 대상자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 유치도뇨관을 했다라는 것은 소변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소변이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이러면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요루관리, 장루관리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요루는 복벽에 구멍을 내서 소변을 배출하는 거고요. 장루는 대변을 배출하는 겁니다. 요루주머니, 장루주머니 둘 다 주머니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겠습니다. 요루주머니는 소변이니까 더 빨리 차겠죠. 그래서 주 2, 3회 교환을 하고요. 장루주머니는 주 1회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목욕 할 때에 요루주머니는 소변을 비운 다음에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요. 샤워할 때에는 주머니를 차고 해도 되고 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루 주머니는요. 통목욕 할 때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구강청결 돕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습니다.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쭉 짜고요. 이를 닦는 순서 위아래예요. 위에 이 잇몸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입 전장, 혀, 볼 안쪽을 닦습니다. 항상 거의 모든 순서가요. 위아래예요. 의치를 뺄 때도 위아래입니다. 의치를 닦을 때에는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 세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습니다. 보관을 할 때에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합니다.
중요한 거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를 사용을 하면 변형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줍니다.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하면 더 닦기가 좋겠죠. 부득이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될 경우에는 상반신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두발 청결 돕기,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고요.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머리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해야 되고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엉킨 머리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하고요.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습니다. 수건 아닙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겨야 할 때는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합니다. 어깨 아닙니다. 대상자의 머리가 오게 합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예요. 그래서 시험에 보기로 물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죠.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에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좋겠죠.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기억하시고요.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시설장에게 무조건 알려야 되겠습니다. 양말은요, 면 양말이 장땡입니다. 회음부 청결 돕기,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해야 되겠죠. 보기에 다리를 편 상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줍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먼저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야 되겠죠. 비눗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거나 악취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 닦는 거 잘 아실 거고요. 회음부 청결 돕기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세면 돕기,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한쪽 눈을 닦고 나면 반대편 눈을 닦을 때에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을 해야 위생적이겠지요. 귀는 귀 입구의 귀지, 귀 뒷편, 그 다음에 귓바퀴도 다 닦아줍니다. 그러나 귀 안쪽은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는 안까지 닦아줍니다. 밖에 나와 있는 코털도 잘라줍니다. 침상에서 세면 돕기를 할 거니까 침상머리를 높이거나 앉혀야 되겠죠. 똑바로 눕힌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통목욕 돕기,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피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을 해요. 요양보호사가 물 온도를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대상자도 그 온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발끝에 물을 묻혀서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다리, 팔, 몸통 순으로 씻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를 씻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의 턱 높이와 목욕 의자의 높이가 같게 해야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이 약하니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그 겨드랑이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 발이 먼저 욕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고요. 머리를 감길 때는 통목욕 후에 머리를 감깁니다. 당연히 목욕 의자에 앉혀서 감겨야 되겠지요. 침상 목욕 돕기,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고요.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말초에서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몸 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는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몸 닦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얼굴과 목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손, 팔을 합니다. 끝에서부터 중앙으로 온다고 했죠. 그리고 중앙에 가슴과 배를 하고요. 발가락, 발, 다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끝에서부터 중앙으로 오는 순서죠. 그리고 뒤로 돌려서 등, 둔부, 음부를 닦습니다. 얼굴 닦는 순서, 제일 먼저 얼굴에서 눈을 닦습니다. 눈에서 그 다음에 코로 내려오고요. 입으로 내려오기 전에 코 옆에 있는 뺨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입 주위를 닦습니다. 자, 얼굴 중앙 다 닦았으니까 이제 가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습니다. 옷 갈아입히기 문제가 나오면 입마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욕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뭐? 입마! 네. 바지, 단추 달린 옷, 단추 없는 옷, 몸빼 바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입는 것은 무조건 입마예요. 근데 시험에 벗는 게 나온다. 아, 벗는 거는 입마하고 반대겠지라는 거 그 정도는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벗는 거는 반대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겠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때는 입마만 기억하세요. 벗는 것까지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요, 이것이 중간에 쏙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입는 경우다 그러면 입는 것은 입마라고 했죠. 마비된 쪽이 먼저고 건강한 쪽이 나중입니다. 자, 이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가 쏙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습니다. 그런데 중증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목욕 시간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어르신이 침대 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위쪽으로 이동시켜 드려야 되겠죠. 제일 먼저 침대를 수평하게 하고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침대 높이가 너무 낮게 되어져 있으면 요양보호사들이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 높이로 올린 다음에 요양보호사 쪽 침대 난간은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쪽은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웁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협조가 가능할 경우에는요, 우리 어르신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된다. 그럴 때는요, 그림과 같이 양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섭니다. 그래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에,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신호에 맞춰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 침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에 침대를 허리 높이까지 올리고 요양보호사 쪽 침대 난간 내리고 반대쪽 난간 올리고 여기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쪽에 섭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로 포개어 놓습니다. 팔이 걸리적거리면 이동할 때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먼저 상반신을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넣어서 받칩니다.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하반신을 이동해야 되겠죠.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이 넣고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눕히기.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섭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양손은 가슴에 포개어 얹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리를요, 무릎을 굽히게 합니다.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자, 반대편 발을 돌려 눕히려는 쪽 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면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왼쪽 편의 어깨와 엉덩이, 엉이에요. 어깨와 엉덩이를 옆으로 돌려서 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 눕히고 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편하죠.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어나 앉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어깨와 엉덩이, 엉을 지지를 합니다. 또는 넙다리를 지지합니다. 하반신 마비일 때는 어깨를 지지해야 되는데 특히 하반신 마비일 경우에는 무릎이 꺾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험에는 편마비 대상자, 이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일으켜 세우기, 앞에서 보조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그림과 같이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하면서 일으켜 세우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섭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요양보호사의 발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반대쪽 허리를 부축을 하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그림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이 운동은 보행 시 신체 안정과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체위 변경, 도넛백에 사용 안 되고요.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지요. 체위 변경이 중요한 것은 부종과 혈전 예방되어지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욕창 예방이 됩니다. 뒤에서 체위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체위 변경 안 되겠습니다. 반자위, 반 앉아있는 자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서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아랫배와 발목 밑입니다. 그림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이동, 오르막이나 내리막일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갑니다. 내려갈 때는 뒤로 갑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그림과 같이 나오면은요, 내려갈 거죠. 그런데 내리막 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뒤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림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림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대상자가 건강한 손과 발을 사용하는지 그 유무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시킬 경우에는 한 명은 겨드랑이와 팔, 또 한 명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합니다.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할 때에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둡니다.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앞에서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허리와 무릎, 허무하다, 이런 변이 있나, 이동 변기 이런 변이 있나, 허무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 먼 쪽의 손잡이를 잡아야 앉기가 좋겠죠. 변기 먼 쪽 잡는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접는 순서입니다. 먼저 잠금 장치 잠궈야 되겠죠. 그리고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시트 가운데를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 팔걸이를 모아서 접습니다. 휠체어 관리, 잠금 장치 고정이 안 되거나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림 문제로 나왔을 때에는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되니까 잠금 장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갑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지팡이로 보행할 때 순서, 이것도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내치마, 평치마예요. 내치마가 청치마가 아니고 평치마입니다. 이게 뭐냐?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평지 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뭘까요? 내려갈 때하고 반대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자, 시험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내치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팡이, 마비된 쪽인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내치마, 평치마 기억하세요. 지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지팡이의 위치는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위치는 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니까 가 아니면 마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그러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행기입니다.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해야겠죠.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도록 보행기 손잡이를 엉덩이 높이로 조절합니다. 보행기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일 경우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보행기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깁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행차는 뒤로 잘 넘어지는 대상자거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인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보행보조차, 실버카라고도 하죠.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대여할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는 어떤 거 하겠습니까? 좀 비싼 거 대여하겠죠.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이런 거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이런 거 대여합니다. 구입은요, 짠짠한 거 구입을 합니다. 간이병기, 욕창 예방 방석, 방석이니까 구입하고요. 안전 손잡이 이런 거 구입을 합니다. 구입과 대여가 다 가능한 게 있습니다. 어중간한 거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이것은 구입과 대여가 다 가능합니다. 목욕 리프트는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한 복지용구입니다.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되겠지요. 높낮이도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찜질기와 같은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자세 변환용 쿠션은 변색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커버가 분리되어야만 세척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퍼는 감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 너무 딱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침대, 수동 침대는 크랭크 손잡이를 돌려서 침대의 높이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됩니다. 시험에 크랭크 손잡이 나오면 99.99999%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식재료 관리,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에는 상온이나 따뜻한 물에 해서는 안 되고요. 냉동식품을 냉장실에 옮겨서 천천히 해동을 하거나 전자레인지나 찬물에 합니다. 간을 맞출 때에는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뜨거우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간은 뭘로 하느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을 합니다. 굽기를 할 때에는요. 너무 오래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딱딱해집니다.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을 하고요. 채소나 과일을 세척할 때에는 물에 최소 1, 2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습니다. 음식물이 오래되었거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해서 폐기할 때에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후에 폐기해야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익혀 먹어야 되겠지요. 육류는 중심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조개류는 85도, 냉장 보관했던 죽은 75도씨입니다. 시험에는 육류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도 다 함께 암기하도록 할게요. 암기법 나갑니다. 고기 먹고 치료하자. 조개, 파로. 아플 땐 죽 먹고 치료하자. 주방 위생관리, 도마가 한 개만 있을 때는 과일, 채소류를 제일 먼저 손질하고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를 손질합니다. 암기하는 법, 과육, 생닭이네요. 과육이 생닭처럼 신선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억지스럽다고요? 하지만 이런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수세미는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암기법, 그물로 세수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이 장땡입니다. 재봉선 없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봉선이요? 쉽지요. 어르신들 피부 많이 약합니다. 매트리스는요, 단단하고 탄력성, 지지력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요.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되겠지요. 베개가 잘 때 침을 흘렸는데 베개 속으로 스며들면 박테리아, 곰팡이 생깁니다.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고요.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베개도 좋지 않습니다.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견섬유의 옷은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합니다. 감염 의심 대상자의 의류는 따로 세탁하고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는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합니다.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에 빨고 더운 물에 헹굽니다. 세탁하기 약하게 되어 있네요. 손으로 약하게 짭니다.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단시간에 짜야겠죠. 두 번째 그림, 다리미 밑에 꼬불꼬불 천이 있네요.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다림질 하라는 표시고요. 세 번째 그림, 햇님의 그늘이 졌네요. 그리고 옷걸이라고 써 있으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하라 라는 겁니다. 합성 습류 의류나 무늬가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늘에서 말립니다. 시험에 꽃무늬 블라우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늘에서 말려야 되겠지요. 니트는 채반에 펴서 말리고요.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는데 지퍼는 열어서 말립니다. 외출 동행,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할 때는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하고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외출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죠. 주거 환경 관리, 현관이나 화장실, 복도, 계단과 같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야간에도 조명을 켜둡니다. 문턱 나오면 무조건 없앤다입니다. 문고리는 그림과 같이 막대형 문고리가 열고 닫기가 편하겠지요. 둥근형 문고리 아닙니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이나 욕실 가까이 두는 것이 좋고요. 식탁의 다리는 간격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욕조는 높이가 낮은 욕조가 들어갈 때에 넘어질 위험이 덜 하겠지요. 높이가 낮은 욕조가 좋고요.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현관에 의자를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의자가 있으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불편할까요? 시험에 직접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정답은 의자를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셨습니다. 의자를 두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돕습니다. 치매 대상자 약물 복용, 치매 대상자 치매약 잘 먹어야 되겠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떨림,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는 잘 살펴야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돕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환경의 변화,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게 해야 됩니다. 시험에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좋은 말 같지만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하고요.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생선가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지요. 식사할 때 텔레비전 끄고 해야 됩니다. 식사량을 조절해야 될 경우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이다가 위험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처럼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겠죠. 접시보다는 사발이 덜 흘리겠고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하면 옷이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줍니다. 컵은 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이 좋겠고요. 숟가락은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숟가락은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를 벗으려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신체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설에 대한 욕구를 표현을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 옷 입기, 색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이 좋겠고요.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앞뒤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바꿔 입어도 괜찮은 그런 옷이 좋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안전과 사고 예방,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을 하면 낙상에 대한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난간이나 출입구에는 야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겁니다.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부착하면 안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부엌 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두는 것이 더 안전하겠고요. 화장실 문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눈높이에 맞추어서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기에 뭐뭐라고 설명한다, 뭐뭐라고 물어본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과 행동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 이야기를 나누거나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에 좋은 것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보기에 예를 들어서 칫솔을 왜 숨겼어요? 물어본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방금 먹었는데 또 밥을 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보기에 밥을 더 드릴까요? 빵이 좋을까요? 떡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안 먹고 보고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식사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수면장애, 우리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자꾸 깬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고 조절해 줍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서 잠들었다가 깬 대상자에게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죠. 반복된 행동을 할 때에는 콩고르기를 하는 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잠들었다가 깼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주무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콩고르기 정답이 아닌 겁니다. 수면장애에는요. 낮에는 어쨌든 잠을 못 자게 하고 밤에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고요.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돕습니다. 다음 배회,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을 돌릴 수도 있겠죠. 배회하는 대상자인데 현관문 열어두면 안 되겠죠. 밖으로 나가시겠죠. 시험에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배회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현관문 열어두면 안 되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집 안에서 배회할 때에는요. 배회 코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 안에서입니다. 시험에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든다 이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일 때에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아들이 내 통장을 가져갔어 하고 의심을 할 경우에는요,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통장을 직접 찾아준다.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내 통장 가져간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요양보호사가 내 통장 가져갔군 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는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파괴적인 행동은 치매 초기에 나타납니다.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전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 파괴적인 행동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욕설을 한다라고 하면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이런 것이 정답이에요. 큰 소리 안 되고요.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 입을 막는다거나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시험에 해질녘만 되면 해질 무렵이 되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하 석양증후군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은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등을 마사지해주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서 이 우울한 마음을 떨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좋아하는 소일거리, 애완동물,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서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서 이 우울감을 떨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에는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 요인을 관찰해야 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지를 내린다 그러면 이것은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 외에 진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한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멈추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또는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런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성 대상자 가슴을 만질 때 이것은 또 다른 성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성 대상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이런 거 정답이 아닙니다. 시험 예시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한다. 이럴 때 비누는 몸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정답 아니라고 했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서랍에 자꾸 감추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쓰레기 봉투 사러 가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딸이 오기로 했다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딸 못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딸과 먹을 우리 음식 만들러 가요. 이런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대상자가 휠체어 앉아 있는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 더 좋은 휠체어 타러 가요.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요양보호사한테 자꾸 올려달라고 한다. 이럴 때는 지퍼 없는 바지로 갈아입힙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안 하려고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이런 거 질문하면 단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치매 대상자 인지 자극 훈련에서 중증 나오면 중학생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중증 악기 연주예요. 여기서 악기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어려운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탬버린 연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중학생 기억하세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뭐뭐라고 설명한다, 뭐뭐라고 물어본다라고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한다, 쓰레기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거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단순한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화제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안 되지요. 계단 이용해야 됩니다.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연기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될 때에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합니다. 소화기 사용하는 거 그림 문제 나왔으니까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탁자가 없을 때에는 머리를 팔로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합니다.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해서는 안 되고요. 대피를 할 때는 계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정전 및 전기 사고,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 꽂으면 안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요양보호사는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용약품,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질식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대상자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 상방으로 복부의 윗부분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을 때에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임리히법 그림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배꼽과 명치 중간 어디겠습니까? 바로 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 저혈압 쇼크가 왔을 때는 119에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입에서 토사물이 나온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 아래에 베개나 이불 같은 것을 받쳐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 이유는 심장과 뇌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부전 환자일 경우에는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음식 제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출혈, 장갑을 착용을 하고 지혈을 합니다. 출혈량이 적을 경우에는 멸균 거즈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출혈량이 많다 그럴 때에는 좀 더 큰 깨끗한 수건과 같은 것으로 압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대박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압박을 했던 그 패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서 압박을 합니다. 쇼크가 의심이 되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경련. 대상자가 경련이 일어나면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상자를 꽉 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뭘 하느냐? 119에 신고하고 경련이 발생했던 시각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고 침대나 바닥에 눕혀서 베개를 받쳐서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의를 느슨하게 해줍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입에 손수건 물리거나 하면 안 되고요. 물이나 음식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림 문제로도 나오니까 고개 옆으로 돌리는 거 봐주시고요. 이 내용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약물 중독,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면 어쨌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이 있으면 용기채 119 대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화상 부위에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지요.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반지와 같은 장신구는 붓기 전에 최대한 빨리 뺍니다.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는데 시험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이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골절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발에 금이 갔는데 괜찮다 하고 혼자 걸어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붓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문제에서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심폐소생술 단계 반도호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잖아요.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반도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을 해요. 자, 어떤 선생님 댓글을 주셨어요.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호흡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응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확인을 하는 것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호흡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압박을 하는데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요. 가슴은 5cm 정도 눌려질 만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압박 위치는 바뀌면 안 되고요. 일반인도 가슴 압박 가능합니다. 가슴 압박 더 보겠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죠.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손바닥의 뒤꿈치지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가슴 5cm 눌릴 정도로 강하게 한다. 가슴 압박 위치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도 호가를 하고 나서 이제 호흡도 좀 돌아오고 회복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림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이 자세에 눈으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면 되는데 심정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켜고요. 패드를 부착을 하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합니다. 자, 이거 순서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지요. 나를 압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나서요.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패드 부착하는 위치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 선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오, 빛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 빛. 그런데 이 빛을요,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알겠죠? 오, 빛. 웬 주운겨? 패드 위치, 오, 빛, 왼 주운겨 이것이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어디가 오른쪽이지 어디가 왼쪽이지 생각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 보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에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손을 대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손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하면 분석하는 데에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잘못된 분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메시지가 뜨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심장 충격을 막 강하게 줘야 되니까 강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에너지를 충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장 충격을 줘야 되겠죠.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심장에 강한 그 에너지가 충격이 팍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강한 에너지가 그 심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서 다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심장 충격기는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을 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충격기 심폐소생술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오우 빛 왼중겨 뭐 이런 거나 전원 패배하고 나면 이런 거 순서대로 하라 이런 거 나오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암기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 살짝 헷갈리게 이거 뭐지?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겠죠. 자,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이 나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한다라고 했죠. 에너지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에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깜빡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심장 충격이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멍뚱멍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슴 압박해야 됩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